안녕. 어떤 병이건 대처하는 기본 방법은 몸에 쌓인 독소 물질을 제거하고 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순서로 가야만 해. 내가 영상 올린 순서대로 중금속, 캔디다, 대사 방해 물질, 장내 유해 미생물을 파스팅과 함께 제거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야 그 어떤 영양 성분과 착한 미생물을 넣어도 그것이 제대로 흡수되고 번식할 수 있거든. 이런 과정과 올바른 다이어트를 다 한 후에도 증세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이후에 증상에 맞는 올바른 치료 보충 성분을 더 넣어주고 상담이라든가 테라피 같은 것을 받으면 보통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먼저 안 하고 무엇인가를 보충하거나 치료 성분만 넣으면 절대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 지난 편까지는 식단이나 미생물에 관해서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기본 영양 성분과 치료 성분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 기본 보충제는 메실레이션 종합편에서 설명한 대로 바이타민 B군과 C, D3와 K2, 대구 간유, 낙, DMG나 TMG, CoQ10, 마그네슘 아연, 글루타사이언이야. 큰 병이 없다 하더라도 액티브 B6, 9, 12, D와 K, 마그네슘 아연은 꼭 복용해야 해. 정부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 난 진심으로 그런 것보다 이런 영양제를 지원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 같아. 하여튼 크론병, IBS, 시보 같은 중증 장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자폐증, 치매, 파킨슨, 로게릭 같은 병이 있다면 이런 기본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하거든. BBB, 브레인 블락 배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성분과 유전자 스닙스를 위한 성분을 따로 복용해야 해. B1도 꼭 TTFD 타입으로 복용하고 메실폴레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폴리닉 애시드도 따로 먹고 B12도 혀에서 녹이는 형식의 아데노신코발라민이나 하이드록스코발라민, 바이타민 C와 글루타사이언은 라이포솜으로, 커큐텐도 꼭 우비카놀 형태로 복용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화 엔자임이야. HCl과 바일 그리고 각종 소화 엔자임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정신이 맑아지려면 장이 먼저라는 것을 이마에 딱 붙여놔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메가3인데 난 이것을 생선이나 생선 기름이 아닌 것에서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난번 포스트바이오틱스 편에서 다 설명한 것이지만 염증성 수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 무엇도 먹으면 안 되거든. 돼지지방은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이야.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6대1의 비율을 갖고 있는 들기름이 최고야. 외국에서는 들기름이 없으니까 아마시로 대체하면 되고, 그런데 뇌 속의 뉴런이 망가지는 것을 회복시키거나 늦추는데 아주 중요한 게 바이타민 E거든. 들기름에는 자그만치 67.8mg이 들어가 있어. 중금속이 많은 위점오일이나 현미유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바이타민 E 함량이야. 그러니 들기름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한국인은 축복받은 거니까 열심히 먹도록. 그런데 참기름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50이야. 반 티스푼의 참기름을 먹으면 25스푼의 들기름을 먹어도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콩, 옥수수, 포도씨 등으로 만든 식용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한 움큼의 오메가3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만약 이런 기름을 계속 먹는다면 MTC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아무리 먹어도 뇌 속의 염증과 플라크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 자폐, 치매, 파킨슨, 정신분열, ADHD 같은 정신병증과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시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게 모두 뉴럴로지컬 증상이라는 거야. 그럼 대체 신경은 뭐고 신경계는 어떻게 움직이지? 미생물, 장, 뇌축의 연관관계는 수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잘 알 거야. 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서로 어떻게 전달할까?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와 온몸에 퍼져있는 말초신경계로 나눠지거든. 이런 것을 연결하는 것이 뉴런과 신경교인데 여기서 신경교란 신경접착제라는 뜻이야. 신경교는 성상세포, 회돌기교세포, 소교세포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개수, 부분, 활동성들이 모두 신호 전달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 소교세포에 관해서는 치매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어. 그런데 소교세포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이런 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니까
꼭 치매 영상을 다시 찾아봐. 뉴런은 핵과 그것을 둘러싼 가지돌기가 신호를 전달받아서 촉싹을 통해 전달하고 촉싹 터미널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와 만나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거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동그란 소포체에 타서 촉싹 터미널까지 와서 가지돌기 수용체에 뿜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시냅스야. 메틸레이션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까지가 중요한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런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개수와 활동성, 가지돌기와 소포체, 수용체의 능력이나 존재 유무까지 알아야만 어떤 성분이 어디에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봐도. 이런 신경계의 치료적 효과를 얻는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콜린이야. 지난번 메틸레이션 영상에서 TMG와 DMG 등을 설명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콜린을 만들어주는 포스포타이드 콜린은 세포막을 생성하고 지질을 수송하고 신경세포의 수초화를 잘하도록 하는데, 수초화란 뉴런의 촉싹 돌기를 감싸고 있는 부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정보를 받은 후에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기능이야. 포스포타이드 콜린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 포스포타이드 콜린은 콜린으로 재전환되니까 라이포소멀 형태의 영양제를 먹는다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긴 하지만 신경과 시냅스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까지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해야 해. 그럼 잠깐 포스포타이드 콜린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게. 콜린에 시티딘이 붙어서 CDP 콜린이 만들어지는데, 시티딘 자체가 중점두엽과 대뇌의 글루타민과 글루타메이트를 낮춰서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거든. 시티딘 성분은 고구마, 루꼴라, 계피에 들어있는데 평소 이런 것을 자주 먹으면 CDP 콜린이 쉽게 만들어지고 포스포타이드 콜린도 잘 생산돼. CDP 콜린은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거든. 도파민 수치가 낮은 치매나 파킨슨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자폐나 ADHD나 OCD 중에서 도파민이 높아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파민 수치가 낮아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무관심, 의욕 부족 상태이라면 CDP 콜린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콜린을 섭취하는 것보다 CDP 콜린은 신경계에 더 집중된 효과를 나타내거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린 부족 상태야. 콜린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사람이 영양제를 필요한다면 CDP 콜린이 나은 선택일 수 있어. 콜린이 부족하면 유전을 어클루든 1이라는 타이트 정션 프로테인이 줄어들어. 조직을 단단하게 붙이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장누수가 생기게 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TNF-알파와 인터루킨-6가 증가하게 돼. 하지만 CDP 콜린 같은 것을 섭취하게 되면 포스포타이드 콜린과 아세틸콜린이 많아지고, 그러면 유전을 어클루딘 1도 많아져서 장벽이 복구되고 당연히 TNF-알파와 인터루킨 6도 내려가니 염증 수치도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장뇌축도 회복되는 거야. 이제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세포 간 통신을 중지하고 말초신경과 비신경 콜린성 신호를 조절해줘. 이게 부족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만들어내거든.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대사 질환, 그리고 뉴런 안에 타우 덩어리를 만들고 뇌 안에 비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돼. 콜린이 충분하고 수용체가 제대로 있다면 뇌의 발달이 순조롭게 돼. 그런데 수용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데 콜린도 부족하면 비정상적인 뇌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수용체가 적더라도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면 정상적인 뇌 발달을 가져올 수 있어. 뇌에 중요한 성분이 공급되면 리셉터가 모자라도 뇌는 어떻게든 그것을 흡수하려는 방향으로 뉴런을 늘리든지 수용체를 활성화하든지 새로운 시그널 루트를 만들든지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되는 거야. 크레아틴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실을 방지하고 뇌의 크레아틴 저장량을 높여서 단기 기억, 인지수행, 신경보호력을 증가시켜줘. 크레아틴은 중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시냅스 베시클 안에 있다가 자극이 오면 방출이 되거든. 뇌피질 뉴런에 영향을 주고 시냅토존과 시냅스 베시클로 다시 되돌아가게 돼. 아직 정확한 시그널링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어. 크레아틴 복용 임상 실험에서 호전된 환자들은 크레아틴 시그널이 살아있어서 대부분 치료 전에
뇌 크레아틴이 검출되었고 호전된 환자의 90%는 9살 전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로 밝혀졌거든. 그러니까 크레아틴 시그널을 살리려면 가능한 일찍 복용을 시작해야 해. 크레아틴은 알지닌과 글라이신에서 만들어지는데 글라이신은 콜린에서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지? 이 과정에는 AGAT 유전자가 이용되고 그런 다음 머사이닌 회로에서 세미에서 SAH로 가는 과정에 GAMT 유전자로 크레아틴이 만들어지거든. 여기까지가 크레아틴의 생성 과정이야. 만일 AGAT나 GAMT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크레아틴을 따로 섭취해야만 해. 그런데 몸에서 만들었던 영양제를 섭취했던 간에 일단 크레아틴이 혈액 안으로 들어와 뇌와 근육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SLC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크레아틴을 전달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 어떤 통로를 이용하는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크레아틴을 복용하면 변이가 있는 사람도 뇌에 크레아틴이 흡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채식 다이어트로 몸에 크레아틴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5g씩 18주 후에는 비약적으로 뇌 크레아틴 농도가 올라갔어. 이것은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이고 이미 병증이 발현되어서 뇌 기능이 문제인 경우에는 결핍된 근육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 정도는 20g 정도의 메가도즈를 한 후에 5g으로 줄여서 먹으면 돼. 그럼 콜린과 크레아틴의 신경 회복 효과에 관해서 이해됐어? 중요한 것은 이런 신경 회복 물질을 넣어주면 유전자 이상으로 불능 상태이거나 노화나 방해 물질 등으로 망가진 경우에도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고 그 영양소를 흡수를 위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 나만의 뇌세포와 뇌 신경 네트워크도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내 영상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병증을 앓고 있고 또 뭔가 배워서 고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소개해줘. 그럼 다음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뇌신경학 박사가 강력 추천하는 물질에 관해서 알려줄게. 사랑하는 내 친구들, 희망을 갖는 거야. 안녕.